일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데 내일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고, 그러니까 뭐 좀 많이 무더웠었으니까 좀 시원해진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건강관리, 그러니까 한절기이다 보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오늘 수업하게 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올해부터 올해 2학기부터 새로운 교과목으로, 그러니까 김해대학교에서 새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부분의 분량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이렇게 막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 시설들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것이 이제 프로그램이잖아요. 직접적으로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것을 만들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것까지가 이제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외부 기관에 펀딩을 하게 되는 프로포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소규모 시설, 특히 소규모 시설들에 있어서는 재정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한다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관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는 있지만 대면 교육을 하게 될 때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글쓰기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일지나 이런 거 작성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관련된 책들이 조금씩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적인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이 책이 발간되고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여러분의 글쓰기하고 사회복지사가 쓰는 글의 내용이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은 힘들게 되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펀딩을 위해서 프로포즈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라는 설득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필요한 건데,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책을 좀 많이 보시면 일단 글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쉽고, 글쓰기가 일단 쉬워지고 어휘 선택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부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펀딩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뭐 좀 여력이 되시는 분은 대학생 공모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그게 꼭 선정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도전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추천해 봅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도움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많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할 거고,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이후에 이제 다른 이후 수업 내용에서 그보다 프로그램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했던, 그리고 외부의 공모 사업을 해서 돈을 따왔던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이렇게 한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들어가 볼 건데요. 크게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이론과 모형, 이런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 그리고 기획 과정, 그리고 평가,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 시설들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이것들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의 기본은 문서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 프로그램 개발 이론과 모형인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 그리고 혼합 완조 모형과 쓰레기통 모형이 있는데요. 이름도 재밌죠. 이걸 한번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 개발자는 지역 사회 내 현존하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상 집단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사정한 뒤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만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는, 그리고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설에 있다가 보호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에서 나가야 되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예를 들어 볼 때, 또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의 욕구가 과연 뭘까? 라는 부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례를 조사할 수도 있고 하면서 그후에 구체적인 욕구, 그리고 사회 문제로서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클라이언트가 그런 욕구가 없는데 진행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실패할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팀이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기관이, 그리고 지역사회가 팀이 돼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이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고 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많이 쓰는 게 욕구조사, 그리고 표적 집단을 선정해서 그거에 대한 조사하는 거, 그리고 적절한 개입 방법 모색 및 과학적인 자료 수집, 그리고 절차하고 합리성을 부각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책에도 그런 내용들을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료 수집, 계량학, 우선순위, 목표와 구체화, 그리고 프로그램 설계, 비용 효과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하고 좀 다르게 저도 이제 생소한 분야를 이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이번 주까지 저도 이제 프로그램 계획서 공모사업에도 저도 도전을 하는데요.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영리 부분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고민, 문제 해결 이렇게 담으면 되는데,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역할들을 하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안 가본 길이 때문이니까 걱정도 되고, 이게 맞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전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합리 모형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 과정은 사회 문제나 표적 집단의 욕구나 관련된 사실, 이론, 가설 등의 분석을 통해 기초로 문제의 진단과 행동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데요. 문제를 정의하고 욕구가 측정되면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의 방안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개입 방법, 가장 그중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상적인 방법,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계점을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완전하고 종합적인 정보 수집과 처리가 사실상 쉽지 않고, 문제의 정의와 해결 방안의 모색에서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정치 사회적 과정들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험실 상태로 진행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변수들 속에서 프로그램을 잘 되게 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것을 막는 다양한 제약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점정 모형입니다. 조직의 의사결정은 항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약간 향상된 정도에서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방법은 A 방법인데 A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조직의 영향이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대안을 찾아서 지금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뭐 100이라는 목표까지 가야 되는데 100으로 바로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 지금 수준이 50이라고 할 때 60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는 정도로 이제 타협을 보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0으로 가는 부분을, 그러니까 단기간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혼합 관조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의 혼합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장점으로는 합리 모형이 추구하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합리성을 약간 중화시켜서 동시에 점정 모형이 갖고 있는 보수성을 극복한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장단기 사업의 핵심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동의 또는 합의가 없는 한 의사결정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쓰레기통 모형인데, 쓰레기통 모형의 정의 특징을 보면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에서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비관적으로 설명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마치 각종 쓰레기가 한 통 속에 모여지듯이 네 가지 독립적인 투입물인 문제, 해결점, 그리고 참가자, 선택 기회 등이 하나의 의사결정이라는 통 속에 들어와서 조직의 모호한 목표와 불확실한 기술 때문에 투입된 합리적인 연계성이나 이런 건 특수한 부분의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A가 들어갔는데 다양한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고, 좀 한계점을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명제에 주어진 현실적 기간의 여건하고 조직 역량이겠죠. 사회복지사들의 복잡 다양한 사항들을 잘 설명해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의 결과가 바람직스러운 프로그램의 개편보다는 조력 모결식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함량 미달의 프로그램이 지속되거나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프로젝트로 해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씩 개선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계일 수밖에 없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A라는 부분을 해결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밟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특히 이제 청소년 센터가 저희 기관에 이제 단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기 목표로 제일 처음에 설정했는데 이게 장기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하나가 스마트폰을 이겨라입니다. 미션이.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 고민 속에서 스마트폰을 이길 수 있는, 아직까지는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배제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좀 게임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가는 부분이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오는 프로젝트가 영상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 목표했던 설정은 확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단기로 한 1, 2년 안에 승부를 보고 싶었는데 이게 장기로 가야 될 것 같다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기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경로를 통제하려는 의식적인 수로서 예견, 체계적 사고, 조사, 그리고 가치 선호 등을 통해 대안들을 선택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기획은 기관 환경 및 클라이언트의 요구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 활동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은 단순히 계획서를 작성하는 수준 이상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통찰력과 체계적인 사고, 그리고 조사 연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 선호 행위가 우선순위나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나 목표의 이런 우선순위도 함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기획은 과거와 현재를 이 정보를 분석하고 장래 발전에 대한 예측을 하며 공식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직체가 취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들이 함께 이것을 밀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은 사업의 실행 혹은 집행을 포함하는 진행형의 과정을 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돌아와서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실행하고 평가하고 하면서 계속적인 진행 과정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기획은 기획 과정의 결과로 단순히 계획서가 완성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계획서대로 실행을 하고 평가하여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의 그 프로젝트의 성공과 효과성을 높이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계획서가 성공만 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실패 그 자체도 하나의 도전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속에서 다양한 형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청소년들하고 저희 기관에 이제 올해 미션 중에 하나가 창업입니다. 아이들하고 하는 창업. 그래서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느냐? 의욕이 없고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새로운 과제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성공의 경험들도 그 경험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도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센펠트라는 학자는 사회복지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을 제고하는 수단이다. 기획이. 그리고 스키드모어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제고, 수립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책임성 이행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직무에 대한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하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 제가 이제 청소년을 만난다 보니 청소년들의 성공 경험이 큰 경험보다는 작은 성공 경험이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게 한다는 것 똑같이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원들한테 성공 경험을 어떻게 주느냐가 그 직원의 성장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작은 부분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시키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변화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 공모사업에 처음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되고 하는 부분, 그 이유는 쉬운 거죠. 그러니까 당선이, 그래서 쉬운 프로젝트 도전을 좀 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해보면 다음에 또 해보고 싶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토끼예요. 프로포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야기 드리겠지만, 프로포즈를 하면 프로그램이 풍성해서 좋은데요. 내가 성장한다는 것도 느껴서 좋은데, 사회복지사로서는 내 개인적으로 일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냐?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그 속에서 변화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 랍과 포에트너라는 사람은 프로그램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의 집합체로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방법이며 사회성원들을 돕고자 하는 사회 욕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크게 5가지 영역 속에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5대 영역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제가 다른 데로 와 있기 때문에 크게 생각은 나지 않는데 보호, 교육, 문화, 지역사회, 하나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5가지 영역을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왜 이 5가지 영역을 할까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들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게 되고 다양한 문화 경험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센터마다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센터의 특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첸이라는 학자는 프로그램이란 복지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적 활동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된 욕구 충족 또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사회 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적이며 조직화된 이제 그냥 의도적이지 않은 행동은 프로젝트 게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건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게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사회복지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프로그램은 서비스를 전달을 위해 한 도구이며 정책이 주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당위성을 다루고 있다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들을 한번 보면 사회적으로 제가된 목적들을 설정합니다. 왜 제가된 목적이라고 하냐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설정하게 되면 그것은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취하기 위한 자원의 최적 배치라는 근거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선택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해보는 것으로 하는 과정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의 강조점이나 적용 영역 그리고 선호 등에 따라서 크게 5단계에서 10단계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은 상호 교류적인 과정이며 각각의 단계에서 서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그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가 뭔지를 찾고 조사하고 아니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그걸 규정해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점을 설정하고 이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세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그것을 평가해보면서 달성 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기획 과정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또 시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보면 바이스라는 사람은 평가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개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내재적, 외재적 기준에 따라 효과성 혹은 시행 상태를 체계적으로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성규탁 같은 경우에는 평가는 서비스가 족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제공되는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서비스는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평가라는 부분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왜 치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저도 시험 칠 때 진짜 힘들었고 지금도 이제 시험을 칩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제 제출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발표가 있어서 발표도 있고 뭐라 해가지고 거의 한 4일, 5일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제 업무를 해야 되고 외부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한 상황이고 그 밤에만 제 이제 시간 온전히 제 공부하는 데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길었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개념들 자체들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됐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해하고 계시면서 따라오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자리에서 강의실에서 좀 확인하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동영상을 가지고 공유를 하다 보면 그냥 전달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피드백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들은 좀 대면 수업들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부분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극복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책도 좀 많이 보시고 관련된 서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뭐 올해만 하고 끝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잖아요. 뭐 지금 이제 백신을 맞으니까 뭐 선진국에서는 마스크를 벗니만이 이런 논란도 있지만, 이게 독감같이 뭐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에서는 좀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인류하고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제 풍토병 정도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죠. 힘들죠. 마스크 계속 써야 되고, 아이들한테, 특히나 청소년들이 그 뛰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마스크 그래서 빨리 저희들 애들이 백신을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뭐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지금 2분기 내에 아이들이 맞는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게, 학교 현장을 좀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빨리 백신을 맞추는 작업들이 이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낫겠고, 저 또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로부터 안 나갔으면 좋겠고, 아이들한테서 저한테 안 왔으면 좋겠고, 이 상태가 계속 조금 유지되는, 계속 긴장의 연속인 것 같아요.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 부분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 치면서 뭐 힘드셨나요?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많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면,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 기관이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기관들이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가장 아동 청소년을 만나다 보니까 필요한 뭐 부분에서 이해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성적보다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화합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들어와서 지금 있는 직원들과 얼마나 그러니까 화합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주도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들의 경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 직원들을 뽑을 때도 지금도 저희 이제 지금 공고가 나가서 정규직도 뽑지만, 뭐 지금 비정규직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가로 뭐 6개월 지원한다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보는 거죠. 그 친구가 와서 일을 잘한다면 언제라도 다시 부를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저희하고 어떻게 맞추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하다가 퇴직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잠시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함께 간다는, 이 조직이 함께 성장한다는 부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단체가 하는 비전에 이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지, 성적이 뛰어나다고 해서 현장에서 일을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평가의 목적들을 한번 보면, 책에는 로시와 프리민, 바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시와 프리먼 같은 경우에는 평가의 목적은 평가 대상으로서의 프로그램, 조직 혹은 정책에 대한 가치 판단, 개선, 효용성 판단, 운영의 효과성 증진, 그리고 책임성의 제고, 정보 제공 등이 있고, 기본적인 목적으로는 효과성을 측정하여 사업의 지속, 중단, 확대, 축소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기간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기간평가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뭐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반드시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에서 평가 목적은 뭐 우리나라 그 신복기 외에서 뭐 이렇게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죠. 그 규정하고 있는 거 보면 크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두 번째 프로그램의 개선, 세 번째 책임성의 수행, 그리고 네 번째 기관에 대한 외부의 지원을 증가시키고 다섯 번째 서비스 제공의 방법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합리적 의사결정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이 클라이언트에게 미친 효과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클라이언트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담당자도 들어와야 되겠지만 조직의 최고 책임자도 의사결정에 들어와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한다면 지역사회도 같이 프로그램의 효과성, 그러니까 합리적인 부분의 결정을 통해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개선인데요.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질을 개선하기 위한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그 평가를 통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당초에 세웠던 계획에 맞게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게 잘못되고 있으면 평가의 내용이 낮게 나타날 것이고 제대로 효과를 못하고 있다면 그걸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세 번째, 책임서의 수행인데요. 기관의 활동과 활동 결과를 담고 있는 평가 보고서는 기관의 책임성 여부를 보여주기도 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기관 조직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많게는 100% 다 받는 기관도 있겠지만 70%, 30% 이렇게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보조금은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성이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게 하기 위한 부분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한 거고, 기관에 대한 외부의 지원 증가하는 부분은 평가를 통해 기관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지역사회나 정부로부터 지원 혹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돈을 주었는데 일을 잘해 그 기관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가 보고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이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확장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들으면 먼저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모금회나 이런 데 하면서 펀딩의 개념, 프로포즈의 개념인데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괜찮겠다는 판단을 통해서 프로그램 실행했는데 진짜 좋다면 지속적으로 이걸 지원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외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부분인데,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들은 기관이 개입 활동과 계획한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는 데 활용합니다. 당초 계획은 머릿속에서 아니면 예비 활동을 통해서 예측했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라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서 그것이 예측했던 대로 잘 됐는지, 아니면 예측은 50 수준까지로 했는데 70까지 올라가서 초과 달성을 했는지, 그럼 초과 달성을 했다면 이 프로그램의 성과가 좋은 건지, 아니면 운용을 잘 했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진행하면 좀 더 효과성인 부분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 기관이 연간 한 1억 정도의 외부의 모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금회가 거의 저희 기관의
유지, 확장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저희들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가장 저희 기관에서 이야기하면 아픈 곳이 차량, 지금은 이제 기관마다 차량이 있습니다. 뭐 작거나 크거나 간에. 근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 차량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계획서 짠 게 80번이 넘어요. 계획서를 낸 게. 그래서 80 몇 번째인가 한 84, 5번째 될 때 첫 차가 저희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직원들이 모여서 평가를 해본 적이 있어요. 떨어진 거하고 당선된 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별로 없어요. 상황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서도 중요하지만 운도 좋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적 편차를 고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차량을 받았는데 경남 모금에서는 한 대도 못 받았어요. 다 뭐 인천 모금이나 뭐 이런 데서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한류적 과정평가, 책임성 이행평가, 학술적 평가가 있는데 한류적 과정평가는 프로그램 계획이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여 보다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 과정상 한류 균형이 초점이다. 최근에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평가를 제가 이제 6월달부터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이제 한류라는 개념들이 중요한 개념으로 지금 2차 뭐 전년도 평가에도 그렇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평가에도 이제 그게 이제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실행했는데 이런 성과가 있고 이런 한계가 있으면 이것을 다음 연도에 반영을 꼭 해라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임성 이행평가라는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책임성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는 거니까 책임성 있게 그것을 운영해라 이런 개념이겠죠. 학술적 평가는 조사의 한 분야로서 평가 연구의 학술성을 강조하며 이는 평가 연구에서 보조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속에 내재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이로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저도 이제 뭐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하고 청소년들의 자립을 한번 연결해 보고 싶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 작업도 하고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지금은 기초적인 공부도 하게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 작업들도 한 단계씩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사회적 기업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속에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서 참여해서 함께 청소년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 내에서 그것을 성과를 이루어내는 작업들. 올해 잘 되면 한 개, 두 개, 못돼도 한 개 정도의 기업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면서 성과를 내고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배울 수 있는 많은 것을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싶기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면 크게 프로그램의 확인, 두 번째 평가의 기준을 선택하고 세 번째 평가 디자인을 선택하고 네 번째는 자료 수집, 다섯 번째는 자료 분석 및 결과를 제시하는 건데요. 프로그램의 확인을 보면 첫 번째로 평가될 프로그램에 확인하는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사정돼야 할 목적과 목표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뭐 사회 문제들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평가의 표적을 확인하는 거니까 어디를 평가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프로그램 아동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평가를 하겠다 를 하면 어떤 게 있겠죠? 평가의 목적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제대로 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김혜 씨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빨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식 카드 도입을 좀 빨리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지역 아동센터 회장할 때 도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 2013년 정도인가? 였던 것 같아요. 13년도에 도입을 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특히 저희 지역 내에서는 합의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욕 안 들었는데 타 지자체 회장들이나 센터 회장들한테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왜 먼저 나가나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민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급식카드는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사용하지만 아이들이 센터 오지 않는 아이들이 바깥에도 사용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1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됐어요. 더 많이 집행된 거죠. 그 카드를 만드는과 동시에. 그리고 아이들이 아침을 먹는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침을 뭘 먹느냐는 이제 차후에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침을 먹는 게 이제 통계로 잡히기 시작한 거죠. 카드를 끓는 부분들이 이제 잡히면서 그래서 1억이란 돈이 초과가 된 부분에서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사회성,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만 보면 아이들의 사회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죠. 한턱 낸다고 이야기하죠. 계속 친구들한테 얻어먹었던 친구들이 친구들한테 뭐 한턱 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이러한 부분들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안 좋은 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카드를 일찍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부분에서 이제 생겼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기준 선택인데요.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효율성에 둘 것인가, 효과성에 둘 것인가. 이거는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 특히 효율성에 둘 것 같으면 뭐 A라는 돈 10만 원을 투자해서 이 정도 수준을 냈다면 20만 원을 해서 얼마라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100만 원 투자한 것보다 20만 원을 투자할 때 더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그러니까 완만하게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최저성이 어딘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이들이 돌아가는 건 많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효율성을 따진다면 좀 다른 부분이고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 아침을 먹는데 라면을 먹는 비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급식 제공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저렴한 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세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디자인 선택인데요. 평가의 표적과 기준이 선택되었다면 그것을 적용하는데 어떤 디자인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게 되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 발생한 자료들만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통제된 실험 디자인을 통해 자료를 구할 것인지 다른 대안적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 다양한 형태를 사전에 고민해보고 그 속에서 가장 우리한테 적합한 모델을 찾아서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내용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료 수집을 보면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 자료의 원천, 자료 종류, 측정 도구, 자료 수집 등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들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평가의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한 그러니까 특히 사회복지 평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계획을 짤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측정 도구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만족도 조사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할 수밖에 없었죠. 아는 게 그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점점 척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척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100% 다 찾아내는 건 아닙니다. 그 척도에 가진 오차들도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치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변화를 수치화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측정 도구에 대한 부분이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관련된 책들을 사놓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에 이제 척도들을 찾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척도를 없을 경우에는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자료 분석 및 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이 마지막 단계인데요. 수집된 자료들을 평가의 목적에 맞춰 적절하게 분석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평가 과정에 있어서. 뭐 5가지 과정 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분석을 어떻게 해내느냐, 분석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을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평가 기준인데요. 크게 7가지입니다.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서비스의 질, 이용자 만족도, 과정, 공평성까지인데요. 이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노력성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된 자원의 정도와 활용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것을 확인하게 되고, 주로 투입된 요소들에 관한 것입니다. 노력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나 재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투입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공간과 인력, 기타 자원들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얼마나 많은 양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어떤 활동들을 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그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확 샤워를 시킨다라는 의미인데, 그 대량으로 막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 친구의 변화를 이끌어내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최적의 지원 서비스를 찾아내는 것들이 여기에 노력성이 포함되는데, 노력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서비스 단위당 클라이언트 수, 시간당 클라이언트 수, 서비스 단위당 사회복지사 수, 혹은 자원봉사자 수, 클라이언트당 사회복지사의 수, 뭐 1인당 뭐 투여된 재원의 양, 뭐 이런 걸 점점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1인당 투자된 시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효과성입니다. 프로그램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서비스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거죠. 당초에 목표를 이렇게 세우자, 만족도를 향상하겠다, 뭐 성적을 얼마 올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그 세부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감기 걸리면 다양한 거 있죠. 뭐 땀을 낸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뭐 따뜻한 물을 마신다든지, 뭐 레몬차를 먹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은 뭐다? 내한테.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제공된 서비스와 성취된 결과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즉 프로그램에 의해 의도된 결과나 것부들이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감기약을 먹을 때 제일 빨리 나자. 주사를 한 대 맞는 것들이 효과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이 프로그램을 A라는 걸 투자했고 B라는 걸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B는 별로 영향이 없어. A가 실질적으로 이 감소의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효과성 관점은 투입에 대한 성과에 대한 비율로 관련되어 있다. 이 관점에서 투입과 관련하여 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실제로 A, B, C, D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지금 이제 기관에 3명이 있는데 2명을 투입했을 때, 1명을 투입했을 때, 3명 다 투입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모델을 찾아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성과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들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요. 직접 자료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도된 성과들을 직접 측정하는, 취업률 향상, 성적 향상, 급식률 증가, 이런 부분도 있었겠죠. 간접 자료 같은 경우는 성과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를 측정하는 것.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서비스의 참여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작년 초겠죠.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 시작된다고 했을 때 제가 독감 주사를, 예방 주사를 안 맞고 이렇게 계속 살아왔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하다 하니까
독감 주사를 작년에 제가 맞았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이라 하기보다는 사회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가서 맞았기는 아마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성과가 좋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이제 독감 주사는 계속 맞을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 감기 없이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원인은 꼭 뭐 독감 주사만은 아니겠죠. 손발도 깨끗하게 자주 씻었고, 뭐 실질적으로 따뜻한 물도 많이 마셨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어요. 목이 좀 칼칼하기 시작하면 목을 보호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사를 맞은 효과도 없지 않아 작용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사 맞으려면 맞는 게 당연할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잖아요. 여러분들 맞은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백신은 뭐 어쩌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부분에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먼저 맞고 싶은데 뭐 다른 저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회를 저한테는 안 주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 노쇼라고 이야기하는 안 나타난 사람 대신에 이제 신청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제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맞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생하셨던 분도 계세요. 일주일 동안 뭐 아파서 힘들어 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지금 다 건강하게 잘 계시니까 그런 부분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대한 평가가 되는데, 자연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요. 투입에 대한 산출물의 비율을 생산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A라는 부분을 50% 투자하고 30%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된다. A, B, C가 있는데 A는 어떤 효과, B는 어떤 효과, C는 어떤 효과인데 실질적으로 B가 최대 효과를 냈다. 그러면 B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거죠. 감기인데 아까 얘기했던 손 씻기만 그러면 손 씻기 그룹, 백신 그룹 이렇게 해보겠죠. 어디가 더 낫는지 부분이 있는 거고, 실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망자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손 씻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손발 여러분 깨끗하게 씻지 않으셨나요? 예전보다 많이 씻는 거죠. 그리고 소독제도 손에 많이 바르게 되고, 어딜 가나 바르시잖아요. 그리고 또 손도 씻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손 씻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장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자원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주로 관심이 있고, 프로그램에 주어진 자원, 인력, 자산, 공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활용했는지, 서비스의 급여들이 과연 비용의 견적에 합당한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더 경제적인 방법이 없는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의 측정을 위해는 비용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 산출물의 단위와 관련된 비용, 그리고 프로그램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 부과된 비용, 그리고 상대적 비용, 그리고 프로그램 전달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합해 가치로의 환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비스의 질인데 퀄리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기술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는지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기적절성, 일관성, 접근성, 인간성, 서비스 기술의 숙련성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3주, 3, 4주, 한 달 전쯤에 한 달 전이 아니죠. 제가 최근에 병원에 입원을 한 2번 했어요. 길게는 아닌데 하루 당일 입원한 게 한 번 있고요. 또 그리고 2박 3일 입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당일은 제가 호흡이 조금 안 좋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순환기가 안 좋았나?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는 순환기내과에 이렇게 호흡 관련해서 갔어요. 근데 정상이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과로 가보라고 제가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조영술을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도 많은 걸 알았어요. 저도 이제 조영제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렇게 확 디비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뭐 크게 이제 걱정 안 할 정도는 이다라고 이제 받아서 안심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간 거는 지금 요새 이제 나이가 이렇게 50이 되다 보니까 어깨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가게 됐고, 그래서 생전 처음 MRI라는 것도 해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최근에 뭐 치료도 받고 있는데, 한 2박 3일 있으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사 바늘 꽂는데 실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간호사님이. 그래서 힘들어하는, 혈관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여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일을 하자고 제안해서 여기 뭐 쉽게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면 능숙도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보다 좁은 의미로 설명하면 프로그램 질이란 프로그램에서 전문적인 기준이 뭐 채용되는 정도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제대로 된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병원을 갔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병원을 갔어요. 실질적으로 타겟을 정확하게 찾아내는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제일 처음 갔을 때는 기관지가 안 좋은 줄 알고 갔어요. 호흡, 폐 이런 쪽이. 근데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안 갔으면 계속 나는 그의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관련된 약을 먹든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사를 쭉 다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딴 데가 안 좋다라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안심도 했어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서비스의 질을 기준으로 삼는 평가들은 전문 평가 분석가들에 의해서 그다지 선호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책에 남아있는 다른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자 만족도 또 일단 평가의 하나의 기준이죠.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인 효과성과 질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이거 받으니까 좋다. 대표적인 게 그죠. 두통약인데 A 약이 맞을 수 있고 B 약이 맞을 수 있고 내한테 맞는 약을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두통약 주세요, 약국에 가서 두통약 주세요가 아니라 뭐 타로 시작하는 거 달라도 있고 개라고 시작하는 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각각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프로그램의 출석률, 조기 종결, 서비스 재신청, 과거의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의뢰 등 뭐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서 만족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개발하거나 기존 설문지를 응용해서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만족도.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딴 프로그램이 더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만족도에서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한 프로그램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결정했느냐도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아이들하고 기차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기차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는 기차 여행 가지 말자고 제안했고, 근데 아이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차 여행이 나왔고 열띤 토론 속에서 기차 여행으로 결정됐어요. 그래서 기차 여행을 갔는데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경주 여행을 기차 여행으로 갔어요. 뭐 차라리 좀 멀리 갔으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좀 가까운 데 가니까 저는 버스로 대절해서 가자라고 했는데 단점은 뭐냐면 여름이었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예산을 자꾸 다른 데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기차 여행으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교통비가 없어요. 경주 시내에서. 그럼 다 걸어 다녀야 되는 거죠. 밥 먹으러 갈 때, 관광지 갈 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고생 말고 짜증 나고 그때 인상도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돌아오는 데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어요.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왜? 자기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높은 거죠.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지, 제공된 서비스 또는 기술들이 실제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그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이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자 만족도 평가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활용하기. 최근에는 이제 뭐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단점은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평가만 초점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나 영향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없고 다소 주관적이고 편견적인.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평가가 전부 점수가 낮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보면 과정은 노력이 산출로 옮겨지는 중간 과정 또는 절차라는 거죠. 진행하는 과정. 산출물이 만들어지기 위한 이전 단계로서의 중간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미리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과정평가는 초점에 프로그램의 자체 속성, 서비스 인구, 환경 조건, 효과적인 본질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의 속성을 보면 구성 부분들 접근성, 방법, 직원, 속성들로 구분할 수 있고, 서비스 인구의 속성을 보면 프로그램이 각기 다른 서비스 집단에 적용될 때 어떤 차별적인 효과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환경 조건인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환경 여건이 관한 것을 파악하고 있고, 효과의 본질, 프로그램이 성취한 효과들의 유형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평성입니다. 급여가 인구 집단에 공평하게 배분되는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안 나요. 그 손해에 대한 그 지원. 저는 처음에 한번 받아보고 이때까지 못 받아서 소득 대체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부분들에서 그것이 공평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10%를 빼고 90%에 지원하자라는 부분에 논란들이 있었고, 지금은 다 지원하잖아요. 왜? 공평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 10%를 빼기 위한 비용이 선별하기 위한 비용이 실제로 다 지원하는 거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서 절차상만 복잡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이 되는데 못 받는 사람. 그래서 특히나 선별적 복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평성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목적을 보면 크게 네 가지죠. 앞에 잠시 언급했는데 환류기능, 정책 개발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책임성 이행, 세 번째 이론의 형성, 네 번째 평가의 활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환류기능을 보면 프로그램 중단, 축소, 유지 또는 확장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두 번째 프로그램의 내용 수정을 위한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세 번째는 효율적으로 조직의 운영을 설계하고 효과성,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러니까 정책 개발 과정이죠. 실질적으로 A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런 성과가 있고 한계가 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책임성 이행, 문책에 대한 부분인데 사회복지조직은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로부터 충족받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켜 문제를 해결하도록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함께 위임받게 됩니다. 사회복지조직은 그러한 위임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량권을 가지게 되고 그 재량권에 수반되는 책임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잘했을 때와 잘못했을 때 이런 부분인데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전문적인 평가,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효과성이죠. 재무회계적인 책임, 이런 것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나온 부분에서 뭐 횡령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제대로 안 쓰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하게 되는 거고, 사회복지 쓴다는 사람은 기관에 대한 책임,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전문직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사회복지사로서에 대한 선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꼭 그 자격증을 받았을 때 그 앞에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거를 맞게 활동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론 형성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개입하는 제3자의 행위, 즉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통해서 욕구들의 충족을 위한 특정한 개입이 최적일 경우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급식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가정이 세워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A라는 부분이 들어갔을 때 좋다라는 부분이 가설을 검증하게 되면 이론화되는 부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논리적 체계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책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자세하게 이제 246페이지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12-1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를 활용 부분은 직접적인 결과 활용과 중간 결과를 활용하는 최종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직접적인 결과 활용을 먼저 보면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한 개입 기술과 프로그램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평가하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그리고 중간 결과 같은 경우는 효과성이나 효과를 통해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최종 결과는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조금 했을 때 향후에 이것을 환류를 통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들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시간이 조금 촉박하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목적을 보면 근거가 있죠.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43조의 2 시설평가라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7조의 2에 복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맞물려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7조에 보면 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거부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원이 중단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제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한다는 부분은 좀 애매한 거고, 거부할 수가 없죠. 거부할 수 있으면 보조금 없이 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데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평가를 안 받느냐, 예산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해서 그럼 사회복지 시설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의 종류를 보면 크게 이제 저기 앞에 화면에 총괄평가, 형성평가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쭉 보겠습니다. 평가의 종류는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크게 질적평가, 관찰과 면접 등이 있을 거고, 양적평가, 설문지, 궤랑화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실험 설계에 따라 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 평가 과정에 따라 총괄평가, 형성평가, 평가 주제에 따라서 내부평가, 외부평가,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사전 사후평가, 과정평가, 시계열평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 앞에서 이것 중에 이제 총괄평가 이런 걸 한번 먼저 보면 목표 지향적이며 효과적 평가와 효율적 평가가 대표적으로 포함되며 시작 시점과 종결 시점을 비교하는 정태적인 분석을 말합니다. 계획된 목표치와 실제로 달성된 목표치를 비교하는 정량력 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기말고사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효과성을 평가하게 되고, 두 번째 효율성, 세 번째 공평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효과성 평가는 문제 해결이나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효과가 과연 그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발생한 효과는 목표 대비에 어느 정도인지, 효과는 문제 해결에 충분한지를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 평가하거나 결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투입 비용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프로그램의 효율은 투입되는 직접적인 비용과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상쇄되는지 이걸 비교하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평성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 효과 및 비용이 집단 간 또는 지역 간 공평하게 배분되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은 공평하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안에 서비스를 받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러니까 골고루 지원이 됐는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아니면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복지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이나 이런 걸 검색하고 그러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제대로 받는 것 또한 국민의 의무가 맞는 거죠. 내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 나의 역할을 유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형성평가를 보면 프로그램 수행 중간에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을 분석하는 것으로 과정평가 또는 정성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이나 진행 과정 중 실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 발생 과정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시간에 투입이 됐는지, 계획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수가 있는지 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없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이제 어떤 경로가 잘못되어 있는지, 다른 경로로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림 251페이지 그림 12-1의 평가 종류 보면 총괄평가 형성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정태적 분석,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비교하는 것, 정량기간 목표치가 달성되는 여부를 평가하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회복지 안에서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목표치에 달성되는지. 저희가 이제 계획서를 짤 때, 수업 계획서를 짤 때, 이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서에.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말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성적 평가도 보면 동태적 분석을 하게 되고 하니까 각 시점에서 추진된 경로들을 모두 검토하여 실공과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나은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그것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영평가 부분에서는 질문사항을 보면 프로그램이 의도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인적 물적 자원이 계획된 양과 질로 투입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5명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3명이 투입됐다, 아니면 7명이 투입됐다,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계획한 대상 집단에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아동이 실제로 1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7명밖에 안 왔을 때 7명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3명을 투입해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관련 법규 규정에 순응하였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좀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평가의 기준을 보면 크게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식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평가의 기준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노력성, 효과성, 과정, 질, 책임성, 이렇게 하면 아닌 것은요.
책임성이 되겠죠. 보시면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 노력성 보면 투입된 자원과 산출의 양적 평가에 관한 것으로 계획된 프로그램 수행을 투입한 시간, 금전적, 물적 자원, 클라이언트의 참여, 프로그램 담당자의 제반 활동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효과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대로 했는지, 결과가 사회복지 계획의 목표는 인식 개선 및 만족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 및 지역사회 변화로 이는 불확실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효과성과 관련된 지표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만족도와 참여도와 같은 간접적인 지표들이 직접적인 성과 지표를 대신해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과정입니다. 과정은 노력의 산물로 옮겨지는 중간 과정 또는 절차를 말하고 산출물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이전 단계로서의 중간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미리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번째는 질입니다. 전문적인 기준이 채용되는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맞춤형이 됐는지. 실질적으로 감기를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감기를 위해서 투입된 약이 다른 약이다 라고 했을 때 잘못 투입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프로그램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역량도 평가받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효율성입니다. 투입과 산출 간의 비용적 관계를 의미하게 되고 영향은 특정 사회 문제 해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공평성입니다. 서비스가 대상 집단에 공평하게 분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정책이나 기획 차원에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채택되는지.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공평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들이 많죠. 이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그거에 대한 초점을 많이 두었는데 공평성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여자가 군대를 가야 되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된다면 남자가 출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선택을 해서 갈 수 있게는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군에 갔던 사람들이 노고나 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 거지. 여자들도 군대 가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다른 나라의 선진국이라면서 예를 들고 있는데 그 나라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조사의 절차를 보면 첫 번째는 평가의 목적 및 대상을 결정하게 되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책임자 및 담당자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확인하고, 네 번째는 조사 대상의 변수를 설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용 가능한 자료 및 측정 도구를 결정하고, 여섯 번째는 새로운 측정 도구의 개발, 일곱 번째는 적절한 조사 설계 형태의 선정, 8번은 조사의 수행, 아홉 번은 결과 분석 및 해석, 10번은 결과 보고 및 실제적인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전반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 평가, 개발과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론적인 부분만 봤어요.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적용할 것인지라는 부분들도 필요 중요한데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현장에 왔을 때 가장 많이 강조하고 현장에 가서 가장 빨리 배워야 되는 부분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공이 아동 청소년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고민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노인시설에서 가서 짧은 시간에 배우면 되겠지만 그쪽에서 하는 것을 지금 상태에서 짜라면 못 잡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 이게 계속 그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나의 노후를 위해서 따놓을 수도 있겠죠. 향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내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사회적 경제 이쪽을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의 주 업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는 이제 일반 경제에 플러스 사회적이라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벌러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하고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크게 보면 그것도 사회복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런 데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